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겪은 충격적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취미 생활이 많으십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산에도 자주 가시고요. 요즘에는 스포츠 댄스도 좋아하세요. 그래서인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매랑 피부가 정말 좋아서 4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부부에게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지 않냐면서 자기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엔 이미 서울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던 제 남동생도 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시아버지하고만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신가 싶어 저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그럼 와 계시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오셔서 며칠 쉬다 가시라고요. 남동생한테도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며칠만 참아 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며칠만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도통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문제는 시어머니가 자꾸 제 동생에게 끼를 부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동생에게 툭하면 본인 어깨가 아프네, 무릎이 시리네 하면서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며 사돈총각이 더 젊으니까 사돈총각이 해달라고 하시고요. 심지어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둘이서만 있을 때도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루는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학원에 있어야 할 남동생이 방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허겁지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따라 나오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가 어깨가 안 좋아서 사돈총각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했어 그러시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얇은 실크 잠옷 하나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또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남동생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시냐 묻자 본인 방이 너무 더워서 여기서 잤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라서 더우면 보일러를 끄시면 되는 걸 왜 그러셨냐고 따질 수도 없었고요. 여름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이 너무 덥다며 주변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복장을 하고 집 안을 돌아다니셨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나이 드시니까 갑갑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무심하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내 동생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처남이 엄마한테 아들뻘인데 뭐가 어떠냐고 하더군요.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밥 먹다가 입안에 있는 걸 흘려 황급하게 식탁 아래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의 발이 제 동생 말등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제 시야를 눈치챈 건지 두 사람이 동시에 발을 확 빼더라고요. 그날 식사 끝나고 방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본 걸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 남편은 너는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고? 우리 엄마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밥 먹다가 발 좀 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냐면서요. 자다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두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의아하던 차에 몸이 너무 안 좋아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신발장에 두 사람 신발이 그대로 있었는데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어서 어머님 방을 열었는데 방에 계시지 않았어요. 순간 이상한 촉이 들어서 남동생 방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더군요. 저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벽을 붙들고 서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남동생과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너는 예의 없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제 동생 데리고 뭐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 면전에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다 내 남동생이 먼저 날 건드렸다고 생각하지. 세상 천지에 내 말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냐며 입 조심하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집에서 나왔어요. 한숨만 푹푹 쉬며 차에서 약 먹고 눈 좀 붙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 집안은 마치 강도라도 든 것처럼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고 탁자 위에는 남동생의 짧은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처남이 미친 거 아니냐며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손을 댈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들을 생각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생 꼬드긴 건 시어머니가 분명했거든요. 남편이란 작자도 믿을 수가 없었고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남동생은 아직 제가 준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으로 남동생의 카드 결제 내역이 알람으로 오더군요. 둘은 멀지 않은 곳에 숙박업소에 있었어요. 저는 쓸모없는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모텔 주인에게 혹시 여기에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중년의 여성이 같이 오지 않았냐 하니까 아, 그 서울관광온 엄마 아들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방을 구할 때 둘이서 지방에서 놀러온 모자지간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떤 모자지간이 이 시간에 서울 관광을 와서 투숙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더니 주인은 화들짝 놀라서 둘이 들어간 그 방으로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 방문을 열어 제끼고 일단 사진부터 미친 듯이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얼른 그곳을 벗어나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며느리가 왔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시지만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저희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아버지께 지금 시어머니가 내 동생을 데리고 놀아나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강경하시던 시아버지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더군요. 그 망할 놈의 여편네가 결국 건드릴 남자가 없어서 사돈총각을 건드렸냐면서 말이죠. 보아하니 시어머니의 남자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네가 기어이 사고를 쳤다면서 성질을 내면서 뒤집어지더군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무섭기는 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고는 다 오해라며 시아버지께 제 동생이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해서 조용한 곳에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짓거리시더군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 그 말이 당연히 통할 리가 없었죠. 남편도 곧 뒤따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상황 파악도 못하고 대뜸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됐으면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버님 탓을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이게 전부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본인이 자식 교육, 아내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며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비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를 벌하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시라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이 제 손에다 통장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이 집도 내일 네 명의로 돌려주마. 나는 더 이상 이 여자한테도 이 여자 아들한테도 미련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대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아주 배를 까고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욕지거리를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저 고든 성품의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통장을 돌려드리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저야말로 남동생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못 볼 꼴 보여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당신 아들하고는 이제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신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는 줄 몰랐다.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보내신 소포가 제 앞으로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저에게 주셨던 통장과 인감, 그리고 시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사과와 함께 본인이 죽으면 이 돈은 전부 그 사람들 것이 될 테니 제가 꼭 받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니 자그마치 10억이 있더군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면서 후원 값에 정리를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도 못하시고 어쩌나 생각하니 자꾸 웃음이 나네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펑펑 울더군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나이 차가 있어 동생에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누나가 되고 싶었는데 저에게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동생을 지금 당장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선뜻 나질 않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너무 정신적 혼란이 오는 사건이 있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2년 끝에 집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 먼저 한 과거의 저를 정말 저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정말 잠이 안 오고 30분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직 이혼은 안 했으니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그동안 살고 있던 전셋집을 매매한다고 했고 신혼부부 대출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대출을 위해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대출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식 올리기 전에 같이 살게 되었고요. 방 2개짜리 아파트인데 거의 새 것이고 붙박이 가구도 잘 되어 있어서 침대 및 가전 몇 개 더 드리고 10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그때쯤이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일단은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은 간소화해서 하기로 했고 예단,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모은 돈에서 800만 원 쓰고 6천만 원이 남았고 남편에게 이 돈 당장 쓸 데가 없으니 1,000만 원 남겨놓고 1,000만 원 대출 갚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빚이니 이자 나가느니 그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근데 5천만 원 모은 거 자기네 엄마 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집 전세할 때 어머님께서 보태주신 거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머님을 드려야 하냐고 물으니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고생했잖아.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러니 아버님 계시잖아. 엄마는 나랑 누나, 형 키운다고 고생하셨어.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4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키운 것도 아니에요. 보험료 넉넉히 나와서 시댁 그 돈으로 먹고 산다고 알고 있고요. 보험료 나온 거 가지고 형 결혼시켜주고 집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지원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건 싫다. 우리 집 대출 갚는 거 아니면 나중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다는 말이 당장은 쓸 데도 없고 우리 엄마 드리면 자기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싫다. 차라리 우리 엄마를 드리겠다. 내년에 우리 동생 결혼하면 보태주는 게 낫다. 우리 엄마 동생 결혼 보내는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하더라고 했더니 너희 집은 형편도 되고 장인어른도 지금도 돈 버시잖아 이러고 있어요. 남자들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오빠도 그런 거냐고 했고 너무 열받아서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입이 대빨 나와서는 3일째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장 때문에 타 지역에 와 있고요. 싸웠을 때 한 집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타이밍은 좋네요. 계속 저보고 효도한테 생각하고 점수 따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길래 6천만 원 줘서 예쁨 받는 거 원치 않고 효도는 오빠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고 하니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제 생각이 맞아요. 혼자서 3명 키운다는 게 쉽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왜 그걸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하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제가 돈 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이기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댓글이 달리면 남편과 같이 볼 생각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이기적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효도를 위해 줘야 하는 건가요? 추가합니다. 출장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친정은 멀리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서 혼자 맥주 한잔 하면서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을 만큼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주작이라는 분들 계시던데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 같은데 주작이면 차라리 호적은 깨끗할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이런 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애 당시에 집에서 전화 오면 안 받고 저한테 집중했고 혼자 살고 있는 놈이었고 명절에도 잠시 얼굴 비치고 오는 놈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저랑 데이트한다고 참석도 잘 안 했습니다. 귀찮다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만 알면 된다고 엄마한테도 연락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놈이 혼인신고한 지 2달 만에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제 친구들은 결혼하면 효도 노릇한다고 열받게 하는 일 엄청 많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인생 피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구덩이 속으로 저 스스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긴 건 끼리끼리 논다고 그놈 친구들은 본인들 같으면 주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아직 젊은이 모으면 되고 결혼하면 같이 효도하는 거라며 사랑하는 남편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인데 그깟 돈이 아까우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쁨 받으면 좋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놈의 얼어 죽을 예쁨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제가 객관적인 의견을 묻고자 쓴 겁니다. 댓글 몇 개를 스샷 찍어서 집에 있는 놈한테 보내주니 사생활을 적었다고 나중에도 맨날 남편 욕하고 다닐 거냐며 오히려 발끈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연히 글쓴이 편을 든다고 거의 여자들이라 아마 여자 편을 들 거라고 합니다. 또 저보고 추가해서 적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아이 3명을 키워서 힘드니 형이 외국에 있고 지금 전염병으로 힘들어서 장남 노릇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매달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용돈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또 며느리의 이런 본보기를 보면 형수님이나 다른 자식들도 잘하지 않겠냐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돈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모은 돈으로 주면 되지 않냐고 말하니 제 돈을 줘야 예쁨 받지 않겠냐고 또 그놈의 예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에 애견이냐고 예쁨 받게 일하는 글 보고 내가 걔야? 돈 주고 예쁨 받고 싶을 만큼 예뻐해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저보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고집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그냥 하자고 하면 되지.
서로 기분 상하게 뭐 하는 짓이냐길래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끊고 시어머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저한테 몰아붙이고 화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은근히 사주를 하셨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어머니께 위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 미친놈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평소에나 잘해라고 해라. 나 돈 있다. 아직 너한테 손 벌릴 만큼 무능력하지도 않고 보험금도 남아있다. 나는 너희 다 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요양원 들어갈 거니까 신경 끄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흥분된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라 어머니 반응을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막상 저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수그러지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것 같아서요.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시니 좀 난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죄송한 마음은 마음인 거고 남편이 말도 안 통하고 저렇게 서운해만 하니 저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한테는 남자들 결혼하면 대리효도 바란다더니 오빠도 그런 거냐? 그러면 내가 모은 돈 어머님 드리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오빠가 모은 돈 드려라. 아, 집 파는데 돈 다 썼겠네. 그러면 집을 우리 집 드리면 되겠다. 우리 엄마 5명 키운다고 뼈 빠지는데 불쌍하지 않아? 나도 효도해야 하는데 오빠가 주면 더 좋아하겠다고 말하니 말 안 통한다고 하면서 또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출근이 늦어서 내일 그놈 출근하는 거 확인하면 집에 가서 대충 짐 챙겨 나올 거고 이혼하자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후기 아닌 후기이지만 저는 줘야 하나 잠시 생각했던 저 자신이 한심해지네요. 혼인신고 먼저 한 과거의 저를 저주하러 가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후기를 안 쓰려고 했지만 이미 제 모든 상황이 SNS에 퍼지면서 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야기 다 퍼진 것 같은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판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아무튼 이제 추가할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 댓글에 반박하자면 남편 집이 전세에서 매매하면서 남편 돈이니 5천 주는 게 맞을 수 있다. 5천만 원 줘야 된다. 남자가 집을 다 했으니 뭐 그런 댓글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대출을 갚자고 한 거였고 매매로 바꿀 때 대출해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 집에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근데 저 그거에 대해서 생색낸 거 없습니다. 대출을 갚자고 했다면 갚았습니다. 공동명의 전혀 관심 없고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이름이 남편 이름인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 이혼합니다. 혼수는 들어간 상태인데 정리를 해야겠죠. 건조기는 우리 집에 드릴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엄마 사드렸으면 했는데 잘 됐죠. 뭐 건조기만 빼고 다른 건 다 머리가 아프네요. 중고나라에 팔면 될까요? 사람들에게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남자 본색이 나와서 이혼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겠죠? 아마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글 쓴 거 이미 공유가 다 되어서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평생 대리 효도하면서 사느니 지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시모랑 평생 살라고 하라고. 아마 남편은 혼인신고했으니 어쩌겠어 하는 심리였나 봐요. 하지만 도저히 결혼을 담보로 날강도 긍성 보이는 남편을 거둘 수가 없네요. 자기 엄마 2번 아꼈다가 저를 어떻게 벗겨먹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 꺼내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자기도 헤어지자고 강행하겠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 확실히 알고 헤어지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욕해주시고 분하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너무 어려서 기억이란 것조차도 없던 시절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저를 입양한 가정은 어느 백인 부부였죠. 제가 어릴 때 미국은 인종차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놀림을 많이 받고 왜 제 피부색은 엄마 아빠랑 다른 걸까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는 누가 봐도 다른 외모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이 입양을 하는 걸 체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살았기에 그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출구로 생각한 공부라는 것에 미친 듯이 정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면 너네 엄마 아빠는 친부모가 아니라서 너가 말 안 들으면 아마 버릴 거라고.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한 말들이 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양아버지 때문에 저를 입양했다던 부모님. 저는 축복스럽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버려질까봐 두려워했던 생각들이 어린 날의 가장 큰 상처였죠.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여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풀려가고 정말 이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저에게 평생을 괴롭히는 질문이 머릿속에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대체 왜 난 버려진 걸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날 버린 걸까?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 등의 의문들이 20살 때부터 제 머릿속을 꽉 채웠었죠. 결국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을 빌미로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양부모님이 서운해할까봐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묻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양부모님께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 진짜 친부모가 대체 누구인지, 왜 날 버렸는지 정도는 알고 싶다는 말에 예상대로 양부모님이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이해는 한다며 저를 입양했던 곳 이름을 알려주며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연락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제가 아기 때 버려져 있던 걸 누가 데려왔기에 부모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갔다더군요. 포대기 안에 넣어서 갓난아기였던 저를 누가 발견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순간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버리고 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렵거나 큰 사정이 있었기에 날 그렇게 버렸어야 됐었나 의문들이 머리를 맴돌았고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는 DNA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도 그 방법을 통하여 결국 제 친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넘어서 처음으로 친엄마를 보게 되었고 거울 속에 저의 모습과 비슷한 한 여성을 보고 직감적으로 제 친엄마라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제 친엄마도 저를 보자마자 그저 미안하다며 그 말만 계속 연달아 수십 차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벅찬 감정이 지나가고 저는 엄마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반응으로 봐서는 저를 엄마가 버린 게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어린 시절 결혼도 안 한 채로 아버지를 만나 원치 않던 임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엄청난 부자인데 왜 저와 엄마를 버렸냐고 물어보자 20대의 나이에 생긴 저와 엄마의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자 엄마의 인생이 엄청나게 불행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요. 엄마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엄마가 20대 때 돌아가셨고 고아처럼 살던 엄마에게 아버지가 접근했고 순진한 엄마는 아버지랑 만나다가 저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한테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약 임신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아버지에게 돌려서 물어봤었고 물어본 말에 아버지는 대뜸 임신했냐며 무조건 안 된다는 말에 엄마는 지레 겁을 먹고 임신 사실조차 숨겼다고 하네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그저 엄마 같은 여자랑은 결혼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로 제가 생긴 걸 알고는 저를 버렸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몰랐던 그 아버지라는 남자에게 엄마가 저를 낳았다고 말하자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 갓난아기인 저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저를 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네요. 그 뒤로 여러 차례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집안에 발도 못 들여보고 아버지는 성질을 내며 당장 꺼지라고만 했다고 해요.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왜 낳았냐고, 이미 미국에 보냈다며 앞으로 평생 잊고 살라는 말에 그렇게 저를 찾는 걸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저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다네요. 그럼 잘 살기라도 하지. 결혼도 한 번 더 했지만 실패하고 거의 평생을 엄마는 혼자서만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은 제가 한 번씩 놀러와서 보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아줌마들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힘들게 살아온 흔적들이 복장이나 행색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까지 간 저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계속 나더군요. 그렇게 엄마와 식사를 하고는 혹시 그럼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냐고 하니까 자기도 연락은 안 하고 지낸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모른다고. 그 당시에 진짜 너무 잘 살던 집안의 남자라 아마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던 엄마. 그리 말씀하시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순간 성질이 나서 아버지라는 인간을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이름과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아버지. 하지만 정말 잘 살았다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조그만 방에 쓸쓸히 혼자 사는 한 남자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당신이 버린 딸이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며 말을 하더군요. 엄마한테 듣기로는 엄청난 부자였던데 왜 이렇게 지내냐고 하니까 저에게 할아버지가 되던 분이 운영하던 회사가 금융위기 때 휘청이기 시작했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났고 그때부터 급격히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오렌지족이라고 불렸던 아버지는 방탕하게 살아오다가 집이 부도가 나니 그때부터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으나 할아버지 사업만 믿고 망나니 짓 하던 인간에게 무엇이 남아있겠나요? 회사 가서 일도 적응 못하고 남은 재산도 없으니 놀고 먹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는 부도의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네요. 아버지는 집안이 망해도 그놈의 허세 버릇을 못 고쳐서 지인들과 여기저기 돈을 빌리더니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것도 다 말아먹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다 일하며 하루살이처럼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없었는데 제가 그것도 자기 자식이 찾아왔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정말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이 상황에 화도 내지 못하겠더군요. 이런 게 인간부인 건지 처자식 다 버리고 그렇게 체면 차리고 싶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여전히 부자로 잘 사는 줄 알고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벽지도 다 뜯어진 낡은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저는 누구에게 제 인생의 억울함을 말해야 되는지도 이제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집을 청소해주고 식사도 함께 사드리고 용돈을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잘 지내시라고 하자 아버지는 울면서 이제 가는 거냐고 언제 또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애초부터 저를 대체 왜 버렸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였다고. 다른 건 기대한 적도 없고 그저 내 부모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날 버린 건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괴롭혔었다고. 이제 그 의무를 해소했으니 제가 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머뭇거리더군요. 그래도 정말 시간이 나면 한 번쯤은 다시 찾아오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염치도 없냐고, 자신이 버린 딸 보고 지금 또 오라고 하는 거냐고,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는 그냥 뒤돌아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없이 그날 펑펑 울었네요. 적어도 저를 버렸으면 진짜 잘 살기라도 하지.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둘 다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을 보고 돌아오니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사정을 다 말하자 남편과 저의 양 부모님들은 말없이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시네요. 정말 앞으로도 친부모가 없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번씩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막상 불쌍한 친부모들을 보고 나니 마음만 더 복잡해지네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 1년차 직장인이에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거래처 직원이었던 1살 연하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고 막내로 자라서인지 아니면 저보다 연하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애할 때부터 나이보다 철이 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30이 다 된 남자가 어떨 때는 나보다도 못하기도 하고 한심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보다 더 철이 없고 한참 어리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귀는 사이인데 뭐든지 저한테 의존하려고 했어요. 남자답게 리드하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세심하게 배려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늘 자기가 받는 것이 익숙해 보였고 눈치도 없었어요. 그땐 그래도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모습들이 귀여워 보였어요. 남자는 다 똑같지,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한참 잘못된 생각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밉지 않았고 저는 30을 넘기기 전에 꼭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 누나랑은 결혼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잘 맞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적어도 시누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 간간히 전해 들었던 게 다였는데 이렇게 심각한 아들 스토커인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대로 첫 대면한 게 상견례 자리였는데 이때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결혼하는 거 다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심각하게 걱정했을 정도였거든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남편 옆에 꼭 붙어서는 말끝마다 우리 아기를 연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도 거의 먹여주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시누는 난감한지 저희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상견례자리가 아니라 유치원생 아들 데리고 보호자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 쓰다듬는 것은 기본이었고 팔이며 손을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결혼시키기 아까워서 죽겠다는 듯한 표정도 짓더라고요. 물론 저도 많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좋게 넘긴 건 시어머니가 많은 나이에 남편을 낳았는데 애초에 그 시절 결혼도 늦게 했고 남편이 누나랑 나이 차이도 있으니 이렇게 애지중지하는구나 했어요. 저희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줄곧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30평대 아파트로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거였습니다. 결혼했다고 거처를 옮길 필요를 못 느꼈고 회사도 가깝고 환경도 좋았어요. 가구 같은 것들도 굳이 새로 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남자는 꼭 집을 장만해야 하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팔쩍 뛰시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어요.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자 집에 얹혀 들어가 살아야 하냐면서요. 남편은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시댁에서 다 해줄 테니 자기네가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시댁 가풍도 익힐 겸 시댁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뭐하러 굳이 집을 새로 얻으며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게다가 그쪽에서 얻어준다는 집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작고 낡은 데다가 회사하고도 멀고 환경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른 말에 지지 않고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이 많은 것도 불만이라면서요. 상황이 이러니 친정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대가 심해졌어요. 시어머니 행동들이 처음부터 심각하다고요. 저도 이때 갈등을 많이 하고 흔들려서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정작 헤어질 생각을 하니 그놈의 정이 뭔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제가 살던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자기가 많이 져주고 봐줬으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신혼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남편이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꼭 들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상의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처음에 조금 하는 척만 하다가 말을 하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마 상대하기 버겁다며. 우리랑은 세대가 다른 어른이니 조금만 져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초반부터 눈 밖에 나가기 싫고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러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거의 매일 집에 들이닥쳐서 살림살이 간섭은 기본이고 반찬은 또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지쳐서 다 못 먹고 버렸어요. 둘 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점심은 밖에서 먹게 되고 아침도 챙겨 먹기 힘들다고 말을 해도 반찬을 많이 해오시는 건지 버리는 것도 큰일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밖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 건 못 본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집밥을 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남편이 피자나 햄버거라도 먹은 걸 알면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 때는 유독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길래 의아했었는데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났어요. 70도 넘은 분이 카톡이며 유튜브며 폰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하다가 안 보내니까 왜 안 보내냐며 재촉을 하시고 난리를 치시는데 정말 하루 종일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사진 한 번 안 보냈다고 전화를 해야 되고 왜 약속 어기냐면서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남편 출근 전에 입고 나간 옷 사진을 찍어 보내면 하나같이 매번 너는 왜 그런 옷을 입혀서 보냈어? 우리 애 그런 어두운 색은 안 어울리는데 화사한 거를 입혔어야지. 어머님, 제가 입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골라서 입고 나간 거예요. 네가 말렸어야지. 넌 왜 그렇게 센스가 없니? 그리고 오늘은 왜 아침 먹은 사진이 없어? 입맛이 없다고 안 먹는다고 해서요. 늦게 일어나서 나가기도 했고요.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남편 일찍 깨우고 밥 챙겨 먹는 것도 네 속아니고 능력인데 너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러고도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 데려간 거야?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니요.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짓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 보고를 매일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벌써부터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연락하고 와서 좀 나은 편이었거든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셔야 한다고 제가 단단히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나마 말이 통하던 남편 누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상식적이고 말이 통해서 만날수록 놀랍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겪어온 것을 얘기해주는데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유치원 때부터 거의 매일 따라다니다시피 했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간섭을 하고 정하셨다네요. 덕분에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마마보이로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집에 데려와서 소개를 시키고 사귀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친구만 사귀었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 같은 건 쳐다도 못 보게 했대요. 시아버지랑 누나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일들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볍게 미팅 같은 것을 해도 몰래 다 따라다니면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갈 때도 뒤에서 몰래 봤을 정도라네요. 이건 정말 병적인 수준의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한테도 간섭이 심한 편이었지만 남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네요. 물론 저희 신혼여행도 몰래 따라가겠다는 걸 시아버지랑 자기가 간신히 뜯어말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몰래 따라와서 쫓아다녔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갈수록 회사에서 맡은 직책도 높아지고 업무량도 늘어서 힘든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여서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전화로 시어머니랑 까놓고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마음 다 알고 이해하지만 저도 힘든 면이 있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 오시지 않거나 사진 찍어 보내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고요. 자기가 많이 손해보고 져줬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머릿속이 진심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더 이상은 말도 안 통하고 안 되겠어서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한계가 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사진도 안 보낼 거예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진작 그럴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평생 익숙했던 일이라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 며칠간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도 않았고 저도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죠. 매일 하던 버릇이 있는데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마침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침 늦게 일어나서 급히 나가느라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남편은 며칠간 지방에 출장을 갔다 돌아온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을 열었는데 집안 꼴이 온통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옷장에 옷이란 옷은 다 꺼내서 널브러져 있고 빨래하려고 모아놓은 세탁물들이 바구니에서 나와서 펼쳐져 있는 데다가 주방 그릇이며 집기들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건 거실에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이 서 있는 거였어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격한 감정으로 싸우듯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누구랑 싸운다거나 감정을 격해진 모습을 보이신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고상한 분인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안부인이 제일 문제예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행동을 합니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따박따박 말대답에 통보식이니 어떻게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우리 아들이랑 엮여서 내가 이 고생인 건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어쨌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밤중에 불러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라서 뛰어왔는 줄 아세요? 이 꼬라지를 좀 보세요.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내 아들 데려갔으면 아내 역할을 잘해야지. 일한다는 핑계로 여자가 되어가지고 집안 꼴이 이게 다 뭡니까? 그쪽도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이게 집입니까?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네. 뭐라고요? 그쪽 아들을 데려가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결혼까지 한 어엿한 성인들이래. 왜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세요? 그쪽이 대단히 비정상인 거 몰라요? 뭐라고요? 인연이 내가 보자 하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네. 하면서 저희 엄마 팔을 잡더니 막 흔드는데 저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그간 저 여자한테 받은 것까지 다 터져버려서 저도 저를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친정엄마 팔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채서 빼버렸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엄연히 가택 침입이에요. 아무리 아들 며느리 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모르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들어왔지. 그럼 내가 강제로 문 따고 들어왔겠니? 이 인간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 많네요. 대체 내가 우리 아들 사는 집에 못 올 게 뭐야? 너 이따위로 살라고 날 이 집에 못 오게 하고 사진도 안 보냈던 거니? 친정엄마가 놀라시면서 사진이라니 무슨 사진입니까? 내 아들 뭐 입히고 뭐 먹었는지 얘한테 매일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더니 몇 번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어디 어른 말에 저 따위입니까? 못돼 처먹은 년이. 친정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을 다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휘청이길래 겨우 소파에 앉혀서 진정시켜드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밤도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년이 어른한테 명령이야? 하면서 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엄마가 말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씩씩대며 엄마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이제 앞뒤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 어른이고 뭐고 없었고 제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소파로 패대기를 쳤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꼴이 정말 추하고 웃겨 보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더 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 엄마 앞이라서 겨우 참았네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때 딱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여자가 아픈 척 약한 척 하더니 저희 모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서 당장 이런 막대먹은 년들 집구석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를 박박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그게 진짜라며 눈을 크게 뜨면서 지 엄마를 감싸고 돌길래 죽이려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먼저 당했지. 한마디 했더니 인연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
못 배워먹은 것들 같으니라고. 남편 놈도 이성을 잃고 자기 엄마만 싸고 돌더라고요. 어디서 자기 엄마를 때리냐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날뛰더라고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쪽은 그렇게 끔찍한 아들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쫓았어요. 쌍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그 남편 놈을 발로 뻥 차버렸고 그 여자도 같이 밀어버렸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보조장치까지 잠가버리고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가택 침입에 폭행까지 했으니 바로 와주시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 이판사판이었어요. 그 후에 이혼을 하고 말 것도 없이 깔끔하게 끝냈어요. 나중에서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남편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찌질하게 울어가면서 치근덕거리는데 그나마 남은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남편 누나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바람에 자기 엄마가 정말 힘들어한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자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시도 안 먹힌 소리를 말라면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찍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살면서 값진 경험했다고 여기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야겠어요. 그 인간들 덕에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네요. 친정 부모님을 봐서라도 꿋꿋하게 더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